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금융,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융 상품 가입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세 전략에 속지 않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신과 사기를 당한다면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빼앗기는 강도짓을 당하거나 아니면 돈을 훔치게 되는 절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한정된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한다,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한 인생이 어떻습니까? 송두리째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와 배신을 당한다면요,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가오가 되니까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영화 강릉에서 보면요. 마지막 칼집 맞고 그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 진짜 이럴 줄을 몰랐네." 이 말은요. 영화 강릉 이연균 배우의 마지막 대사가 되겠습니다. 믿었던 형님한테 배신당하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거죠. 갈 맞아 죽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 사람의 인생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요. 최대한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행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계속 있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물들 수밖에 없겠죠. 금묵자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주자적이고요. 그러니까 뭐 보험이나 금융상품 판매인들을 많이 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판매에 넘어가서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가입했다. 그렇다면요. 엄청난 자산적 손실이 빚어지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짜 절세 컨설팅을 해서 들어갔다가 공짜로 받긴 했지만 엄청나게 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종신보험, 연금보험, 예금, 적금, 기타 펀드, 주식 여러 가지를 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자산적 손실이 빚어지니까 이 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았다면요. 적으면 몇만 원에서 많으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속아도 적게 속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속지 않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비가 오더라도 적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 최대한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는 현명한 멘토의 지원을 받는다면 항상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돈을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자산 증식이라든가 절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바로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는 유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약장수 공연을 하죠. 우리나라 보면은요, 영화 보면은 구한말 시대에 약장수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뭐냐면요, 그 설탕물탄 물약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죠.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것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혹시라도 그 가격이 뭐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천차만별이다. 근데 뭐 차이가 별로 없으면 괜찮았지만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정도 주고 산다면 나중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전에 또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시장에서 저울 사기를 쳤죠. 그동안 오랫동안 사기친 것 같습니다. 뭐냐면 1kg를 달았는데 실제로는 600g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접한 사기도 있습니다. 도미를 시켰는데요. 그 관광지에서요. 도미회를 시켰는데 도미가 반마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반쪽만 나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반쪽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모둠회로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들, 진정한 소비자라면요. 모둠회 같은 건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전제품에 대해서 사기치는 경우 많았습니다. 1980년, 90년대 직장 여성인들한테 혼수장만으로 가전제품을 막 불량품을 막 파는 경우 있죠. 싸게. 대부분 다 속았습니다. 저도 모피코트 사기에 속은 적 있습니다. 뭐냐면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실제 가격은 15,000원, 3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속는다면은 1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지속적으로 그 속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속는 사람이 앞으로 나중에 더 큰 일에
속임수에 빠져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절대로 이런 습관을 키우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원산지를 사기치는 경우도 있겠죠. 가령 뭐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둔갑했다 그러면 5배, 10배 치기를 합니다. 정말로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연산 양식 회에 대해서도 2배가량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연산이라고 말해 놓고 양식을 자연산으로 줘도 서울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속는다면요. 생활 속에서 속는다면 가랑비에 속옷 젖다 보니까 언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이렇게 잽을 맞다가 그러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엄청난 사기를 당한다면 정말로 재기불능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사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사기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융사기죠. 또한 절세를 빙자한 사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절세 컨설팅을 했지만 나중에 그 세금 폭탄을 맞아서 폐가망신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의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한지 아십니까? 10만 건, 20만 건, 아니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니까 10,000건 이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52만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고한 것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때요? 신고하지 않은 건 많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줬다 못 받았다 이런 거 사기 친 것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기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2만 건이 아니고요. 30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52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2023년도 총인구가 5,13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에 가깝게 그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공화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무려 35만 4,055건입니다. 사기 범죄가 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리고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것도 사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5만 4,055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수백만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인구 대비해서 0.69%라고 하는 엄청난 사기 범죄가 202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전 자료입니다만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한국은 683명 엄청납니다. 물론 스웨덴의 2690명, 독일의 969명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나라들은 신용카드를 쓰고 안 갚은 것도 사기에 포함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액에 대해서 빌려줬다. 이것도 사기에 포함시키는데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10만 명당 683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6,83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기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물론 좀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도 개인이 사기 신고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24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딱 봐도 벌써 3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소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30배가 아니라 300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은 2020년도에 3만 건 정도밖에 사기 건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당 사기 발생 건수가 24건인데 우리는 683건이죠. 28.5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건을요, 뭐 소액 차용 사기라든가 이런 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갭은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도요,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거나 속아서 가입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잘못 가입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될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너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종신보험을 팔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4배에서 6배 쌉니다. 근처에 있는 이웃의 일본도 1.5배가량 쌉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죽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비,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년 납 정신보험도 문제가 되지만 5년 납, 7년 납, 단기 납 정신보험은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상품 가입으로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독이 돼서 자산 관리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정신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무조건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양가족이 있어서 사망보장을 꼭 받고 싶다면 저렴한 정기보험이면 가능하겠죠. 정기보험 65세 만기 20년 납 정도 된다면요. 최대 20배 정도 쌉니다. 정신보험 대비해서. 가령 30살 부부가 65세 만기 20년 나 종신보험 대신 정기보험을 가입했다. 각각 1억 원씩 보장받는다면 놀랍게도 매월 3만 3천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보장받는다면 33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20년 납 종신보험은요. 부부가 1억 원씩 보장받는다. 55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원씩 보장받는다. 20억 원 보장받는다. 그러면 55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내다 보니까 여러분 600만 원 내겠습니까? 33만 원 내겠습니까?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보장은 동일한데 왜 30배, 20배 이상을 더 내십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연금보험은요, 엄청난 사업비, 보증비용, 기타 비용들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수수료죠. 엄청나게 저조한 수익률이 기대되죠. 10년 납 같은 경우에요, 거의 10년 돼야 원금 나옵니다. 그것도 공시율 떨어지면 14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은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가입서기서에 예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20살이 가입했다. 65세 때 연금에 200만 원 준다. 이 소리는 뭡니까? 지금 200만 원 받을 줄 알지만 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살이 65세가 되려면 4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45년 뒤에 200만 원 받는다. 딱 생각해도 그 200만 원은 2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값이죠. 똥값의 연금을 받는다?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 공시율이 떨어진다.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가입 하나 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2000년도 이후 무배당 이런 상품들입니다. 물론 1990년대 유배당 상품이라든가 확정금리 연금 상품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아무리 연금보험이 나쁘더라도 가입하면 조금 보탬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입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절대로 보탬되지 않고 손해가 막심하니까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뭐 비효율적이지만 가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나입하면 나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은 저축보험이 되겠습니다. 저축보험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익률은 사업비 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 3년 납 같은 경우 많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률 좋다고 해서요. 이런 것들은 과세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일시납 또 5년 만기 확정금리 상품도 판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것도 과세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과세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됩니다. 과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 박탈당하고요. 종합과세 대상자로 집중관리, 정부로부터 집중관리를 받으니까 이것은 국속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시궁창에서 아주 냄새나는 시궁창, 그리고요. 화학양품으로 여러 가지 화학 오염된 물질로 전혀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시궁창에서 낚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보장보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용한 현금 자산으로 혹시 아주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면 될 뿐이지 절대로 보험 상품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가입해서 자산 관리를 망치게 됩니다. 많이 가입하는 사람은 뭐 자산 관리를 왕창 망치고요. 적게 가입해도 망치게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자녀의 보험 가입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망 보장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도 안 된 신입사원이 사망보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이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장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사고 발생 확률이 저조합니다. 30살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 30살 먹은 사람, 40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요. 사고 발생 확률 극히 미미합니다. 간혹 사고 난다고요?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미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죠. 그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살 먹은 사람이 암보험 진단자금 3천만 원짜리 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20살 먹은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거의 희박합니다. 남자는 60세가 돼야지 1%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여성은 75세가 돼야지 1%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극히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려도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20살이 아니라 40세, 50세, 60세에 걸린다면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미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똥값입니다. 300만 원, 3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수 보장성, 소멸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험료가 비쌉니다. 화재보험이나 골프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화재보험 2만 원, 3만 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입하거나 골프보험도 3만 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100만 원에 가입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특히 골프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무리 3만 원짜리라도 홀인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보험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경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가입해야 되는데 가장 비싸게 쓸데없이 가입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은요, 만기 소멸입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이것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가입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그러니까 1년 만기 소멸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하고 건강보험은 필수고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지만 뭐 당연히 그중에서 일부는 필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필요하니까 가입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배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치아보험, 치매보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열심히 투자해서 치아보험 관련된 그 보장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세, 30세에 치매보험을 가입한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은 70세, 80세 정도가 되는데 그때 동안에 치매보험 가입할 돈으로 투자하시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확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 투자형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을 합니다. 공시율이 너무나 수준 떨어지니까 변액보험을 막 밀어붙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비가 과다하고 투자 수익률이 놀랍게도 정말로 그 충격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저축과 투자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겠죠. 2000년대 초반 가입한 건들의 저조한 수익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 10년 내에 가입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에 좀 작아서 그런데요.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 공시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자료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그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개시는 2002년도니까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해약환급금은요. 그 환급률이 1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위 환산율이요. 그 환산 수익률이 0.8%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익률입니까? 연환산 수익률이 0.8%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눈 거다 보니까 복리 효과를 따진다면 0.6%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판매 개시했던 상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라면 지금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니죠. 16년 이상이 지났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환급률이요. 98%에 불과합니다. 98, 99%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 0.06%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16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것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생명만 명시했는데요. 너무 지면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삼성생명이든 교보생명이든 동양생명이든 미래에셋생명이든 모든 생명사들의 그 변액보험에 대한 수익률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5년 동안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적다는 생각 안 가지십니까?
과세를 당한다면 30만 8천 원을 내면 될 뿐이죠. 그런데 5년 동안에 200만 원에 대해서 5년간 30만 8천 원의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6만 1,600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혜택 보려고 5년 동안 1억 원을 예치한다?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매년 6만 1,600원의 혜택, 하루에 얼마 혜택인지 아십니까? 169원의 혜택입니다. 이것을 바로 개나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169원의 혜택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 수익이 나 이것도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수익이 안 난다면 완전히 꽝이죠. 하루에 169원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을 예치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그 카드로 현금 인출을 타행에서 하거나 뭐 자행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요. 수수료가 700원, 1,000원, 1,200원 됩니다. 그다음에 이체 다른 곳에서 다른 은행에 타행 이체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 내외가 되는데 그런 돈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ISA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이 있습니다.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저조합니다. 누적된 연금액이 저조하다는 거죠. 65세 때 연금을 받는다. 90세까지 보통 산다고 봤을 때 26년 동안 받는 돈이 26년 전에 가입한 주택 가격의 7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주택으로 종신연금형을 선택했다. 65세 때부터. 그러면 90세에 죽는다면 10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7억 원 좀 상회하는 금액밖에 받지 못합니다. 100세를 살더라도 36년 동안에 10억 원 약간 상회하는 돈밖에 받지 못합니다. 연금액이 너무나도 저조하죠. 그리고 강남에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로 그 90세까지 7억 원 받고 100세까지 10억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6년 동안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는요, 100억 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6년 동안에 150억 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7억 원 받고 10억 원 받는다고요. 이 금액 계산 안 해봤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연금액이 확정 금액입니다. 고정 금액이니까 65세 때 200만 원 받는다. 654를 살아도 200만 원 받습니다. 현재 가치는 똥값이죠. 그 다음에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가 심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쓸데없는 것을 그 추가로 뗀다는 거 아닙니까?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험료처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상대로 주택 가격이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올랐다.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수억 이상이 되거든요. 안 돌려줍니다. 이것이 최고의 갑질이 아닐 수가 없다. 그다음에 고금리 월급금리 이자 폭탄을 맞다 보니까 현재 기준도 엄청나게 맞는데요. 장수를 하면 할수록 엄청난 이자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노후에 있어서 연금에 있어서 최악 중에 최악이 되겠습니다. 가입자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 시에 이자 부담은요, 배보다 배꼽이 무조건 크게 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노후 생활비로 쩔쩔매게 만들게 됩니다. 가입하게 된다면 고금리 월복리 폭탄으로 이자로 집을 날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봤더니요, 현재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가 합쳐가지고 3.35인데요. 보증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가상금리 0.85% 연보증 비용 0.75% 합치니까 연 4.95% 월복리 이자를 씁니다. 그런데 65세 때부터 90세까지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 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면요. 10억 원의 연금 누계액을 받으면요. 11억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10억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2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라 이거 2배, 3배 엄청납니다. 3층 보장론이라고 해서 개인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판매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선동성 구호에 불과합니다. 3층 보장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민연금, 기업이 퇴직연금, 개인이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누가 냅니까? 개인이 냅니다.
퇴직연금 누가 냅니까? 내진 않아도 누구에 걸립니까?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결국은 삼층 보장이 아니라 삼겹, 삼중 보장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로 국민연금은 강제니까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의 수익률이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퇴직연금도 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제가 아닌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좋으면 가입하라 이거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안 좋고 재산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층 보장론, 캐캐묵은 패러다임 전환도 없이 옛날 이론 가지고서 마치 개인이 당당하게 그 노후 준비를 완성하라는 식으로 당위성을 제공하고 부여하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이 이미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100%, 200%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폭망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세와 관련돼서 잘못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건물분을 증여한 다음에 나중에 상수세 폭탄을 맞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건물분이 아니라 토지분을 증여했어야 되겠죠.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건물을 증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탐대실의 결과는 상속세를 낼 수도 없는 지경에 몰린다는 것이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임대사업 소득세가 엄청나게 많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니까 임대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점보다는 손실이 엄청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이요. 27.5%인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49.5%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따르죠. 법인세, 소득세 이중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설립을 한다. 그러면 현물 출자를 해서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자본금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년, 30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 그렇다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물납을 내고 물납을 내면 자녀들은요 지옥 속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그런 그 물납을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다른 건물주나 그 부동산주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불편한 게 말이 아니게 심각합니다.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임대 관리, 대출 관리, 매각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유언 대용 신탁을 요새 많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그러나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급등으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분을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되겠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되겠죠.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유류분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은 그야말로 폭망이니까 지금 당장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 수익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절세가 아니라 추후 상속세 폭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전 증여 전략이 최선이죠.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업 죄송합니다. 가업성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CEO분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뒀다가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상속세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과세 이연에 따른 세금 폭탄을 이연시킨 거죠.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추후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최악의 상속 플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만 믿었다가는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서 평가 전환해서요. 사전 지분 분산 증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전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뭡니까? 1세대 3주택 최고 82.5% 양도세 중과를 매기다가 윤석열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가 성행합니다. 횡행하죠. 당장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고
예전에 비해서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양도세 및 상속세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부담부 증여는 폭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채무를 이전시키다 보니까 상속세 절세 효과가 반감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좀 줄이지만 양도세는 여전히 49.5% 최대 세율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를 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그 채무를 갚기 어렵습니다. 집중 관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채무 상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면 초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설상가상의 나쁜 것이 아닐 수 없겠죠. 개인이 투자하게 된다면요. 요새 개인이 많이 투자하죠. 무슨 상품 가입하라, 무슨 상품 가입하라. 그래서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죠.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49.5%, 상속세, 또 이중부담, 건강보험료, 평생부담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법인 투자가 바로 대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마른 섣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잘못된 금융을 가입하거나 절세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 싸구려, 공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됩니다. 손실액은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 및 금융상품 가입,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시 반드시 그다음에 또 실행 전에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그 효과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가입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고 잘못된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시작과 함께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 컨설팅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에 엄청난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되게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은요.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현명한 부모님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